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요새 드라마에서 나라 팔고 다니시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나라를 지키셔야지 왜 팔고 다니세요? 뭐 9시에 좀 악행을 저지르지만 11시에 조금 만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파는데 소질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제가 배우 안 하던 시절에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도 팔고 영화도 팔고 많이 팔았었습니다. 다른 것도 파셨어요. 자동차도 팔겠다고 다니셨던데. 오늘 저희가 다룰 쌍용 자동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세월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약 4년 이미 됐는데 그 당시에 쌍용 자동차 노동자 두 분이 굴뚝에 올라가서 해고자 전원 복직을 외치면서 농성을 했었어요. 그의 겨울이 그리도 추웠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네. 그 추운 겨울에 저도 뭔가 도와야 될 그런 사명감이랄까 안타까움을 느껴서 한 2달 가까이 저도 같이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SNS에 했던 얘기가 해고자들이 복직이 되면 쌍용 자동차에 신차를 구입하겠다. 그땐 복직이 잘 안 될 줄 알고 한 소리였는데 2년 전에 일부가 복직했죠. 아주 적은 숫자지만 복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신차를 구입해서 좋은 곳에 썼습니다. 네.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때 쌍용차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는 좀 해야겠다고 이렇게 평택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때 와락센터라는 곳이 네,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평택 가는 길이 지옥이 있다면 이와 비슷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이 느끼던 고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부끄러운 제 이야기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쌍용차 사태 이면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진실이 많습니다. 주 기자가 사실 그 어두운 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음모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쌍용차는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청와대에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거래에 대해서 고은상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쌍용차 사태하면 노조원들이 휘두르는 쇠파이프, 화염병, 그리고 경찰의 마지막 강제 진압을 떠올리실 텐데요. 네. 그때 인상이 너무 강렬했어요. 맞습니다. 헬기가 떠다니고 그다음 물폭탄이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정말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그냥 쌍용차 사태를 이 노사 간의 격렬한 대립 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마지막 강제 진압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쌍용차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비극이 잉태됐던 당시 시대적 상황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봄, 광우병이 발생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결정은 이명박 정권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서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대국민 사과 닷새 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촛불 집회와 관련돼 1000명의 시민들이 연행됐고 수많은 시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로 갈 곳을 잃은 철거민들은 용산 남일당 건물 막루에 올랐습니다. 용산 재개발은 삼성물산을 비롯한 재벌의 대규모 이권 사업,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철거민들이 막루에 오른 지 불과 25시간 만에 이명박 정권은 강제 진압 작전으로 응수했습니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말하지 말라. 저항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이 낙향한 동아마을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어날 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얼마 뒤인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 억울해.
안녕히 가세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광화문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습니다. 시민들의 집단적 의견 표출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더욱 예민해져 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전인 2009년 5월 21일 정규직만 2,600여 명을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사측의 구조조정 방침에 쌍용자동차 노조는 총파업과 공장 점거 농성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동시에 대규모 해고를 막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안도 내놨습니다.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저당 잡혀 신차 개발 비용 1,000억 원을 대고 비정규직 고용기금 12억 원도 내겠다는 것. 순환휴직을 통해 임금이 줄어드는 고통도 감수할 테니 사망 선고와도 같은 대규모 해고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노조의 구호는 함께 살자. 이명박 정권의 구호인 일자리 나누기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차 개발 비용 퇴직금 담보로 대출 받자, 그리고 근무 시간 줄여가지고 현재 인원으로 돌리자, 근무 시간을 줄여서 같이 살자는 것까지 제안을 했었는데 공장 점거 이틀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며 언론의 관심이 노 전 대통령에게 쏠릴 때 쌍용차 사측은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라는 대안까지 제시하며 대규모 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은 평화로웠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의 가족들은 아빠와 남편을 만나러 농성 중인 공장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2009년 6월 2일 화요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아빠의 일터를 찾아온 아이들이 공장 안을 뛰어다니며 놀거나 싸운 간식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일터 곳곳에서 파업 노동자와 가족들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즈음 조현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쌍용차에 대한 인터넷 대응팀, 즉 50명 규모의 경찰 댓글부대 설립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여론 조작, 여론전에 착수한 겁니다. 동시에 회사의 협조를 통해 작전을 수행하고 단순 가담자도 형사처벌하겠다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이른바 쌍용차 진입계획. 7월 15일엔 공장 지붕을 통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기 위한 컨테이너 제작에 착수합니다. 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용산 참사 당시의 진압 방식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경찰이 강제 진압 계획을 세우는 동안 쌍용차 노조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제안까지 했으니 고통스러운 파업은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돌이켜보기 두려운 이야기이고 정말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만으로도 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쌍용차 사태를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시는 저곳으로 취재하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일로 쌍용차 가족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영영 못 보고 헤어짐을 맞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충돌 직전에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맞습니다. 네, 점거 파업 초기에는 타협이 잘 되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희망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였고요. 가족들도 노조원들도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공장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당시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노조의 제안이 굉장히 전향적이었어요. 아니, 자기 퇴직금을 담보로 신차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월급을 50%까지 깎으면서까지 자기네들이 고통을 분담하겠다. 이런 안을 내놨는데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죠. 야, 이런 안은 정말 그 역사적으로 드문 그런 그 대타협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언론은 파업 사태 후반부만 집중 보도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 극렬한 저항 등 강경 진압을 부추기는 듯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명박 정부가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것이 일자리 나누기. 이거 강조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거기에 맞춰서 역시 임금과 노동 시간을 분담해서라도 네. 고통을 분담하고 심지어 퇴직금까지 담보로 해서 신차를 개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잘했더라면 얼마든지 좋은 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조가 이렇게까지 나왔다면 사실 이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네. 그런데 회사와 경찰의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속내라고요? 네, 협상과 타협이 아니라 경찰이 직접 개입해야만 하는 더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명분은 바로 충돌과 폭력 사태였습니다. 회사와 경찰은 이 명분 달성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기 석 달 전인 2009년 2월 사측과 경찰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음을 포착했습니다. 파업의 원인이 된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사측이 발표하기 2달 전인 이때, 그러니까 2월에 사측이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측은 3월, 즉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한 달 전 파업 분쇄 계획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업 시작 직후인 2009년 6월 초, 사측은 강제 진압을 위해 조기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문건까지 작성합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문건의 제목은 회사 진입 작전 계획, 작계명 For Recovery. 민간 회사가 전쟁을 가정한 작전 계획이라는 군사 용어를 쓴 겁니다. 실제로 문건 작성 2주 뒤인 6월 26일, 해고에서 벗어난 사측 노동자 2천여 명이 문건 내용과 똑같이 공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노동자들 사이의 충돌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파업 현장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충돌을 일으켜 경찰이 투입할 명분을 만들려 했던 사측의 계획이 실행된 겁니다. 이를 계기로 경찰은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사측 용역과 함께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측 용역이 커다란 볼트와 너트를 새총으로 날려 노조원을 공격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사측 직원, 용역과 경찰이 건물 옥상에서 함께 상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헬멧은 용역이에요. 그리고 노란색 헬멧은 사측 애들이에요. 그리고 노조원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한밤, 경찰 헬기는 굉음과 함께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새벽까지 순회 비행을 지속합니다. 수면을 방해해 700여 명의 노조원들을 무력화한 뒤 진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작전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 헬기가 1시간 간격 순회 비행으로 심리적 압박감 배가시킴, 야간에도 실시, 수면 방해. 이 계획대로 경찰 헬기는 공장과 시위대 위를 저공 비행하며 파업 노조원들을 위협했습니다. 헬기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 기물을 파손하고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바람작전. 아 진짜 이건 저공 비행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손 닿으면 헬기가 닿을 정도 같아요, 진짜. 어떻게 하니까 또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밑에서 앉아있지도 못해요. 경찰은 노조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립니다. 7월 초 경찰이 작성한 쌍용차 진입계획. 사측과 협조해 경찰력 진입 전 단수, 단전 및 가스 차단 조치 강구. 아저씨, 물만 넣게 해주세요. 네? 물만 넣게 해주시라고요. 아저씨, 제발 저희 남편들 좀 살려주세요. 경찰의 사실상 지시에 따라 7월 무더위에 700명이 있는 공장의 물을 끄는 사측은 전기마저 끊었습니다. 단전까지는 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회사가 이거 공장 안 돌리려고 하나, 아예 폐쇄하려고 그러나? 이 도장 공장 염료가, 그러니까 페인트가 굳어버리면 최소 복구하는 데만 해도 거의 1년 넘게 걸리. 노조원들은 물도 전기도 없이 고립된 채 한여름의 더위와 공포, 수면 부족과 같은 극한의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경찰 헬기는 옥상의 노조원들을 향해 최루액을 뿌려댔습니다. 스티로폼과 생수병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최루액에 노조원들의 살점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아침, 경찰은 대형 크레인 세대에
빈 컨테이너를 매달아 우선 옥상을 청소하듯 쓸어버린 뒤 대테러 요원인 경찰 특공대를 컨테이너에 태워 옥상에 전격 투입했습니다. 테러범을 제압하도록 훈련된 경찰 최정예 요원들은 노조원들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쌍용차 평택 공장은 피와 살이 튀는 참혹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 장면이 내가 맞은 장면인데 그래서 내가 체포에 응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체포에 응한다고 손 드는 상황에서 빨간 소화기를 들고 와서 그 하이바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머리를 내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잠깐 기절을 했었어요. 5시간 만에 진압 작전을 완료한 경찰은 노조원들을 컨테이너로 끌고 갔습니다. 옥상에서 떨어져 척추가 부러지는 등 많은 노조원들이 큰 상처를 입었지만 경찰은 노조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맞고 훑으니까 호족되더라고요. 그 동료들이 하는 말이 참 제가 컨트롤 박스 안에 들어가서 엄청난 패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때문에 우리 올라와서 고생했으니까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엄청난 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이같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력 진압을 행한 이유가 노조원들이 공장 안의 인화 물질에 불을 붙일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래 극단주의자 10여 명이 이 도장공장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노조 집행부가 극도의 불안을 느껴서 거짓말입니다. 인화 물질로 가득한 도장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불을 끄는 건 노조원. 불을 끌 소화전에 공급되는 물까지 끊어버린 경찰은 반대편에서 구경만 할 뿐입니다.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일터에 불이 날까봐 불침범까지 섰다고 증언했습니다. 도장 공장 안에서는 절대 뭐 담배나 뭐 화기나 밥도 못 해먹겠어요. 바깥에 나가서 해먹기. 화기나 뭐 그런 거 큰일 날까봐. 되려 우리는 공장을 지키려고 했지 부시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이런 사실은 경찰도 알고 있었습니다. 믹싱룸이 있는데 그 대다수 인원이 그것도 막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 페인트 믹싱룸 말씀. 네,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노조에서도 그 한상균 위원장이 그 불안하니까 고초를 세웠어요. 네, 정말 다시 봐도 끔찍한 영상이고 다시 보기 두려운 화면입니다. 네. 진압 당시에 제가 평택 공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족들이 저 진압을 한다고 해서 다 그 와서 지켜봤어요. 안타까우니까 다 나온 거군요. 안타까움에 네. 왔죠. 애들 손을 잡고 애들을 포대기에 업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도 트라우마가 워낙 커서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찰을 보면 울고 경찰서 앞을 못 지나가고 그리고 버스에 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럼 왜 그렇죠? 경찰들이 버스에 있다가 자기 경찰 아버지들을 버스에서 내려서 진압을 하니까. 진압했거든요. 야, 정말 이 아이들이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부는 어떤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조절하고 물리적 충돌을 막고 중재해야죠. 네, 원만한 중재를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곳에서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자극하고 한계 상황까지 밀어붙여서 뭔가 폭력이 일어나도록 유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도대체 어떤 정부가 이런 일을 저지릅니까? 이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왜 이랬던 겁니까? 네,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촛불 집회가 일어났죠. 거기에다가 용산에서 재개발 현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다가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급격한 민심 위반을 전환할 국면 전환용 시범 케이스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쌍용차였습니다. 여전히 폭도들은 존재한다. 저항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줄. 그 참 갈 곳을 잃은 해고 노동자들을 시범 케이스로 사용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흥분 상태였고 휘발성 인화물질들이 많았기 때문에 긴급히 병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또 대치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인화물질에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언론에서는 막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때 제가 취재했었는데요. 노동자들은 정말 바보같이도 이 공장과 자동차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뻔히 이렇게 진압이 들어올 줄 알면서도 그 공장을 청소하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동차용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굳으면 복구하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만큼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측은 일방적으로 공장의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전기를 끊으면 그 페인트가 굳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조원들이 비상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이 페인트가 굳지 않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파업이 끝나고 5일 만에 바로 공장이 정상화가 됐다고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생산 라인이 바로 다시 재개될 수 있었던 것에는 그야말로 아이러니하게 파업하던 노동자들의 공이 컸던 거군요. 전기도 끊었습니다. 물도 끊었습니다. 아니 불이 나면 물로 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화전을 차단한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공장을 지키려 했고 누가 공장을 파괴하려고 했는지가 오히려 명백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을 공장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 매도했었는데 오히려 공장을 망가뜨리려 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언론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쌍용 자동차 공장에 경찰만 동원된 게 아니라면서요? 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당시 쌍용차 공장 안에는 군 관련 조사를 전담하는 기무사와 간첩 검거를 주로 담당하는 국정원이 모두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쌍용차 강제 진압이 이뤄졌던 2009년 8월 5일 강제 진압을 비난하는 평택역 앞 집회에 국군 기무사령부 요원 신모대위가 나타났습니다. 기무사 신대위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당시 기무사는 집회에 현역 장병들이 참석할 수 있어 현장에 갔을 뿐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적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확인 중이던 자료입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신대위 등 기무사 요원들은 쌍용차 파업 지지 활동을 벌이던 당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하며 뒷조사를 했습니다. 집 앞까지 따라가 숨어서 사생활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안에서 담배 안 피나 봐요. 얼굴이 확실하게 딱 안 나와서. 저 버스 탈 것 같은데. 버스 타게 되면 버스 타야 될 것 같은데요? 쫓아야 되니까. 어딨어 이씨. 기무사는 심지어 사찰 대상자 가족들의 뒤까지 밟아 이들의 행적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촬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마다하느며 쌍용차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한 기무사 신대위는 오히려 소령으로 진급했고 최근까지도 공군 기무사에 근무했습니다. 기무사의 활동은 쌍용차 외곽 사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아예 팀을 꾸려 쌍용자동차 공장 내부에도 침투해 노조원들을 사찰했다는 현장 경찰 간부의 충격적인 증언을 단독 확보했습니다. 소령을 팀장으로 대위와 중사 등으로 이루어진 기무사팀이 쌍용자동차 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쌍용자동차 본관 건물에서 기무사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기무사 사찰팀이 쌍용차 공장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허름해 보이는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부 경찰과는 다르게 장교와 부사관 두세 명이 팀을 짜서 움직였고 쌍용자동차 공장을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업 중인 노조원들을 촬영하며 체증했다고 합니다. 기무사 요원들은 한 손에 들어오는 캠코더를 들고 있었고 캠코더를 넣고 몰래 촬영을 할 수 있는 가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각된 신모 대위와는 다른 팀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쌍용차 주변의 기무사 요원들뿐 아니라 국정원 요원들도 별도로 활동한 사실 역시 확인했습니다. 경찰, 기무사와 국정원, 이런 기관들은 왜 쌍용차 노동자들의 반대편에서 움직였던 것일까? 기무사 외에도 국정원 직원 최소 3명이 쌍용차 공장을 오갔습니다. 기무사와 국정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청와대밖에 없겠죠. 야,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 노사 간의 대립을 넘어선 일이네요. 국가 대 노조의 싸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체 기무사 국정원은 저기 왜 있었던 겁니까? 쌍용차 노동조합이 무슨 간첩입니까? 테러 단체입니까? 왜 갔겠어요? 청와대 때문이죠. 이거는 노동자와 회사와의 그런 관계 이런 거 아닙니다. 국가가 개입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보여주는 이 증거이기도 합니다. 경찰, 기무사, 국정원을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은 청와대뿐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잊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인물이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입니다. 몸통 기억하시죠? 네. 민간인 사찰로 유명했던 그 예. 그렇죠. MB 정부의 돌격대장, 실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그 이영호 비서관이 이 쌍용차 사태에서도 핵심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이 노사 분규를 중재해야 하는 고용노사 비서관이 이 쌍용차 사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 보시죠.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들을 강제 진압하기 사흘 전인 2009년 8월 2일 노조 지도부와 사측은 파업 철회와 구조조정 방법에 상당한 정도로 타결점을 찾았습니다. 중간에 협상이 꽤 진척된 도 있었어요. 우리 예를 들어 해상안을 함께 살자는 안들을 갑자기 받는 이런 상황으로 급반전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면 우리도 이제 새롭게 한번 해보고 매듭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강일학 당시 경찰청장도 쌍용차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지 말라고 현장 책임자인 조현호 경기경찰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고사 작전으로 노조원들이 이미 극한적인 상황에 도달했으니 강제 진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도 많이 생기고 내가 외부에서 들어간 걸 못 들어가게 막았기 때문에 세력이 많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 조금 있으면 그것도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입을 하면 불상사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가. 그런데 당시 조현호 경기청장은 직속 상관인 경찰청장의 지시도 무시하고 경찰 병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조현호 경기청장은 왜 경찰청장의 지시를 무시했던 걸까? 강 청장을 제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대통령이 고민 끝에 허락했다. 대통령에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제가 직접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참모 비서관들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현호 청장이 언급한 청와대 참모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 이른바 영포라인의 핵심 이영호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며 직접 지시를 받는 이 대통령의 오른팔과도 같은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고용노사 담당인데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 불법 사찰을 벌이고 그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습니다. 고용노사 비서관이 공직기관 사정 담당하는 건 월권입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실 산하의 사정비서관 담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권한을 이영호에게 줬냐면 결론적으로 MB가 민정을 안 믿죠. 권한을 배분시켜준 거죠.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영호 비서관은 대통령의 촉수 역할을 하는 민정수석실의 권한까지 상당 부분 넘겨받아 행사했습니다. 이영호는 당시에는 보면은 그냥 그 이명박이나 이상득이나 박영준 뭐 이 정도 사람들하고만 그 얘기를 하고 거기서만 컨트롤이 되지 다른 사람들은 누구도 못 건드리는 그러니까 뭐 실세 중에 실세였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최종 책임자로 이명박 대통령이 지목되던 2012년 3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불법 사찰 증거 인멸의 책임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제가 몸통입니다. 몸통입니다.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드디스크 안에 감춰야 할 불법 자료가 있어서 삭제 지시를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국무총리실 내 조사심의관실, 국무총리실 내 조사심의관실의 명칭을 바꾼 조직일 뿐입니다. 이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이영호 비서관에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때 몸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시한 머리는 어디입니까?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하시던가요?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시키셨나요?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습니다.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인 이영호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쌍용차 강제 진압을 결정했습니다. 이영호 비서관의 지시는 곧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 조현오 경기청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영호 비서관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뭐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 내가 미친놈이라고 말이야. 이게 비서관 말은 듣고 청장 말 안 듣냐고 내가 뭐라 했지. 이영호 비서관이 이끄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쌍용차 진압작전 마지막 날인 8월 5일에 쌍용차 작전 보고를 작성합니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소방방재청이 진압작전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작전에 차질을 빚었다고 이영호 비서관에게 이르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이영호 비서관은 곧바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임자 문책을 위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고가사다리차 석 대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작전 현장에는 한 대만 지원돼 부상자가 속출하자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이영호 비서관에게 소방방재청과 협조가 안 된다고 보고했고 이 비서관의 지시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문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 이영호 비서관과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쌍용차 문제를 두고 얼마나 긴밀하게 움직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왜 적법한 권한을 넘어 쌍용차 노조 강제 진압에 개입했는지 묻기에 연락을 취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영호 비서관님 전화번호 맞나요? 네 맞아요. 예. 아, 네, 말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린 통화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무슨 일로 그런지 문자로 여주세요. 제가 저기 회의하고 있으니까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이영호 비서관과 조현오 청장의 이런 긴밀한 교감 속에 이명박 대통령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며 쌍용차 노조에 대한 대규모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청와대와의 교감 끝에 쌍용차 노조를 성공적으로 진압한 조현오 청장은 이후 서울경찰청장을 거쳐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쌍용 자동차 사태는 결국 이명박 청와대 작품이었네요. 이명박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영호, 조현오 다 이명박의 손발로 움직인 것일 뿐입니다. 네. 그 경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이영호 비서관과 직접 거래하면서 이 대통령의 뜻을 가장 충실하게 실천했던 이 조현오 전 경기청장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진압 직후 조현오 경기청장은 쌍용차 사태에 대한 백서와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공적을 자랑했습니다. 경찰 역량의 눈부신 개가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백서는 청와대용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보라고. 사실 쌍용차를 진압하면서 조현오 청장이 보여준 이 과감함과 과격성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눈에 들어서 경찰청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사실 조현오 경기청장은 경찰청장 순위에 오르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할 수사도 없었어요. 쌍용차 전에는 장자연 사건 수사 정도가 그 공적에 올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쌍용차를 강제 진압함으로써 승승장구하던 조현오 청장과는 대조적으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폭력노조, 강성노조라는 낙인 아래 오랜 세월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기도 했고요. 네, 확인된 것만 지금까지 30명이 돌아가셨고요. 가족과 헤어져서 연락이 닿지 않는 그런 쌍용차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네, 소식조차 전하지 못한 죽음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쌍용차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의 비극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77일 동안 쌍용차 공장을 점거했던 노조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일곱 살, 8살 연년생인데 아우 보고 싶어 죽겠네. 개더를 위해서라도 70일을 버텼는데. 평범한 아빠, 남편, 아들이었던 이들의 삶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경찰의 강제 진압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2009년 여름에 악몽과도 같았던 경찰의 강제 진압 이듬해인 2010년 4월 파업에 참가한 뒤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 휴직자가 된 임무창 씨의 아내가 갑자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남편에게 보고 싶다며 일찍 들어오라는 말을 남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두 남매의 생계를 위해 막노동 일을 전전하던 44살 임무창 씨는 집에서 이유도 모른 채 돌연사했습니다. 16살, 17살의 남매는 1년도 안 돼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어린 오누이에게는 아빠의 통장 잔고 4만 원과 카드빚 150만 원의 청구서가 남았습니다.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13번째 죽음이었습니다. 2012년 1월 쌍용자동차 해고 무효소송 1심. 법원은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2달 뒤인 3월 20일 해고 노동자 이운영 씨가 투신했습니다. 쌍용차 출신이라는 경력은 일자리를 찾을 때마다 발목을 잡았고 살아나갈 방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운영 씨는 36살의 나이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23번째 죽음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만나서 서로 힘내자고, 형 미안하다고. 이제 36살인데 오로지 알아주는 거라고는 죽음뿐이 없더라고요. 죽음뿐이. 그러던 2014년 2월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쌍용자동차 측의 해고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암흑 속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법원의 결정. 이런 일이네 진짜. 자신과 동료들의 해고를 막으려 했던 파업. 이후의 고통들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들에게도 비로소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심 판결 9개월 뒤인 2014년 11월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쌍용차 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2심 판결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40, 50대 중년의 쌍용차 해고자들은 절망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돈 말고도 훨씬 중요한 가치들이 많으니까 저는 꼭 진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대법원에서 당시에도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던 이 판결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잠시 주춤했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번째 사망자 김주중 씨는 2009년 8월 5일 경찰의 강제 진압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대테러 장비로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 김주중 씨가 들고 있던 방어 장비는 밥솥 뚜껑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배달 일을 마치고 노모를 집에 모셔들인 뒤 김 씨는 인적 드문 야산을 찾아 목을 맸습니다. 니들이 못 내죽여! 주둥이 살려내! 주둥이 잠도 못 자면서 살라고 그랬단 말이오. 이거라도 얘기해봐! 왜 안 되는 거야? 우리 해고자들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네, 불과 2달 전의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30번째 죽음이 다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100여 명이 넘는 해고 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고통은 경찰의 폭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빨갱이, 범죄자, 폭력 집단이라는 프레임이 더 씌워졌고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덮쳤습니다. 쌍용 노동자들한테 감옥 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을 가장 옥죄는 것은 돈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회사는 파업이 일으킬 미래의 가치까지
손해배상해서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더 좀 안타까운 것은 경찰이 폭력을 서슴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찰이 치료비까지 청구했어요, 노동자들한테. 자기들이 진압해놓고 자기네들이 때려놓고 자기네들이 치료비까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은 이 헬기의 유리와 날개가 새총에 망가졌다, 또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명목으로 수리비로 약 17억 원을 노동자들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네, 당시에 국가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소송 금액이 무려 47억 원에 달했습니다. 곤경과 절망에 처한 이들을 구한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습니다. 4만 7천 원씩 노란 봉투에 담아 소송비로 보태도록 한 이른바 노란 봉투 운동은 노동자들이 다시 살아갈 큰 희망이 됐습니다. 당시 이 노란 봉투 운동을 주도한 것이 시사인과 시사인 독자들이었는데요. 네. 시장 가다가 고등어값을 아꼈다는 분이 있었고요. 태권도 학원비를 아꼈다는 분도 있었고 담배값을 아껴서 보냈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온정이 이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은 희망의 싹마저 끊어버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던 사건, 바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네, 해고가 부당하다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을 이 대법원이 완전히 뒤집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한 건데요. 이 충격적인 건 이 쌍용차 대법원 판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 리스트에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자료를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어줬어요. 그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셔라, 우리 만났을 때. 네. 제목은 대법원장 접견 및 오찬 말씀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법농단을 잘하고 있다는 자랑을 합니다, 대통령한테. 근데 대표적인 사례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쌍용차 부분입니다. 쌍용차 관련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법원의 노력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하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쌍용차 고법 파기환송은 노동시장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정말 사측, 경찰, 정보기관들, 그리고 청와대, 법원까지도요. 네, 특히 법원까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편은 이 사회에 아무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쌍용차 사태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이 부분은 더욱더 끈질기게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분 기자 끝까지 취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쌍용차 노조원들이 세상에 가장 크게 외치고 싶었던 말은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쌍용차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공장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는 함께 살자, 함께 살자였습니다. 함께 살자는 이 소박한 외침을 짓밟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탐욕이었습니다. 그 탐욕 속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추악한 거래를 스트레이트에서 곧 공개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너의 세상은 아주 강하게 널 감싸안고 있단다. 나는 안단다. 그대로인 것 같아도 아주 조금씩 넌 나아가고 있단다. 캄캄한 우주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찾아서 눈을